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언덕길에 소름 끼치는 누나. 제가 중학교 때 일이니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수도권 위쪽에 살았습니다. 버스회사 뒤쪽에 살았는데 삼촌댁도 그 근처여서 주말이면 초등학생이던 사촌동생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외삼촌댁에는 조그만 뒷산이 있었는데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돌, 모래, 자풀대, 그리고 나무 몇 그루로 된 조그만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빡빡산이라고 부르며 메뚜기나 잠자리도 잡고 모래썰매도 타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자연 놀이터였습니다. 빡빡산을 기준으로 오른편엔 삼천댁에 있는 주거지역이 있었고 왼편은 숲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산과 빡빡산 사이에는 동네 주민들이 갖고 놓은 텃밭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슴벌레를 잡으러 갈 때면 텃밭을 5분 정도 가로질러서 숲까지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죠.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가도 금세 다른 곳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팽이치기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며 한동안 빡빡산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녁은 삼촌댁에서 먹을 거니까 놀다가 그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친구들과 다음 달을 기약하며 삼촌댁에 도착을 하니 어머니와 외숙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퇴근해 집에 오실 때까지 밖에서 놀다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 사촌동생과 밖으로 나갔지요. 동생이 스케이트보드를 샀다길래 언덕에서 타보자는 생각에 오랜만에 빡빡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빡빡산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언덕을 허물어서 아스팔트로 덮인 오르막길이 되어 있었지요. 언덕 중간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언덕 위에서 봤더니 길 나머지는 숲이 우거진 산을 왼쪽으로 감싸듯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연 놀이터가 사라진 것보다도 스케이트보드를 더 재밌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길까지 올라간 저희는 보드 위에 앉아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시시한 놀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던 그때 날도 어둑해지고 생각보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두어 번만 더 타고 집에 가자는 얘기를 하며 다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앞쪽은 정돈되어 있는 포장도로, 뒤쪽은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비포장도로가 펼쳐져 있었죠. 일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포장도로로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려가는 중간에 앞을 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우리가 올라왔던 언덕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의 막바지에 멈춰섰습니다. 사촌동생은 또 타자며 언덕으로 다시 뛰어 올랐고 저도 보드를 들고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중간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하얀색 긴 치마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흔내려진 긴 머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줌마나 할머니가 아닌 누나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옷은 저물어가는 해 때문인지 구르스름한 빛이 나는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그 누나는 터벅터벅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 누나를 지나 언덕에서 사촌동생과 다시 보드에 앉았습니다. 저 누나 뭐지? 몰라. 얼른 출발하자. 우리는 또 그 하얀 누나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 끝에서 동생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자고 졸랐습니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가는 중에 다시 옆을 지나갔지만 그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아까처럼 고개를 숙이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촌동생도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는지 형, 진짜 이것만 타고 얼른 집에 가자 라고 하더군요. 다시금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 오르막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숲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갈 이유가 없을 텐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아 언덕 중간에서 보드를 멈추고서 언덕 오르막길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왼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텃밭 너머의 숲풀 사이 중간 나무에서
그 누나가 두 손을 나무에 기댄 채 고개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텃밭의 거리가 멀어 이목구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 제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언덕 내리막길을 내려와 한숨을 돌릴 때쯤에 사촌 동생이 같이 가자며 눈물범벅으로 튀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내리막길 또랑에 빠진 스케이트보드를 찾아서 다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골에서 조난 현장을 목격했다. 어느 날 저녁, 강원도의 어느 펜션 근처에서 조난당했다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은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경찰과 구조대가 이미 잔뜩 몰려와서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성이 울면서 아내를 구해달라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구조대가 위치한 지점은 정확히 한계령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넓은 주차장 덕분에 수많은 구조 차량과 장비가 대기할 수 있었지만 울타리 아래로는 가파른 벼랑길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드라이브를 하던 중 화장실을 들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와서 담배를 피우던 사이에 아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그 목소리가 들린 곳은 울타리 너머의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점에서 대기 중인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이 조난자의 남편을 추스르고 있는데 남자는 이러고 있지 말고 집사람 좀 찾아달라고요. 라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곧 이어서 유실물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려오고 서치라이트를 울타리 아래로 내비쳤습니다. 둥글고 강렬한 빛이 움직이며 그 빛을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되었지요.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 추락한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여기, 여기요 하고 외침과 동시에 서치라이트가 멈췄습니다. 수십 미터가량 경사가 없다시피 했던 가파른 우거진 숲의 한가운데 여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계속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졌구나. 펜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지점은 샛길조차 나지 않은 숲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울타리 아래로 인계 장비를 내릴 방법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조난자의 남편이 허겁지겁 튀어와 구조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좀 구해줘요. 구르고 있잖아요. 구조대원은 남편을 떼내고 필사적으로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빨리 도와달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계속 오갈 즈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아저씨들, 집사람이 부르고 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 남자는 구조대원의 제지를 해치고 전력 질주를 하듯 달려나가서 울타리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군가 외친 비명에 구조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지요. 남자의 몸이 나뭇가지를 꺾으며 입고 있던 옷가지가 찢어져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울타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에 아까 그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남자의 시체는 아내의 바로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구하러 왔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의 소동으로 현장에 있던 인원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차 한 대가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0대 후반 정도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관계자가 모여있는 쪽으로 오더니 넋을 잃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떨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불러요. 빨리 가야 돼요.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에 아들은 울타리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빨리 이 사람 말려. 말리라고. 이 사람까지 끌려간다. 그 경찰관의 말에 다들 정신이 들었는지 다른 인원들도 뛰어가서 아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들은 반쯤 미쳤는지 욕지거리까지 내뱉으며
부모님이 부른다고 울부짖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심하게 날뛴 탓에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서 경찰차의 뒷좌석에 갇히게 됩니다. 산악사고의 구조 현장 같지 않은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부모님이 부르신다고 신음을 냈고 틈만 나면 경찰차에서 뛰쳐나오려 해서 다들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부부의 시체가 인양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들은 마치 악령이 몸에서 나간 것 마냥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까 전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모습에 다들 온몸을 감싸는 소름을 긁어대고 있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유조선의 파이프 점검. 과거에 나는 해운 회사에서 항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회사에 입사하고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타던 배가 정기 점검 때문에 조선소로 보내지게 되었고 평소에는 닫아두던 곳들도 전부 개방해서 내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배는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원유 탱크와 이어진 파이프에 누수나 파손이 있지는 않은지 내부에서부터 정밀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워낙 큰 배다 보니 갑판과 배 밑바닥 사이에는 30m가량 공간이 있었고 파이프는 배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굵기가 직경 60cm 정도인 파이프가 200m가량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이프 안은 암흑천지입니다. 상사와 둘이서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되었지만 폐쇄공포증이 있는 내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곳이었지요. 가로로 늘어선 파이프 중에 딱 한 곳만 세로로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상사가 말했습니다. 파이프 입구부터 시작해 일부 사이의 좁은 틈새를 억지로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후레쉬를 든 채로 새까만 파이프 안을 네 발로 기어갑니다. 앞에 먼저 기어가는 상사를 필사적으로 따라갈 뿐이었고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였기에 날씨도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일단 내부 점검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단이었던 데다 책임감도 전혀 없었던 내게는 주위를 점검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빨리 출구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파이프는 직경 60cm짜리였지만 같이 들어갔던 상사는 이전에 45cm짜리 파이프에도 점검 때문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직경 45cm의 파이프를 200m나 기어가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유조선의 기름 탱크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나뉘어서 실려 있었고 특별히 작은 것을 제외한다면 기름 탱크의 면적 하나가 체육관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탱크가 있는 곳은 높이 30m의 넓은 공간이지요.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직경 1m 정도의 해치를 제외하면 주변에 맨홀 몇 개뿐입니다. 입구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어슴푸레한 빛이 머금어드는 무척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배 밑바닥과 외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보강재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에 위에서 대충 내려다보기만 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로 해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점검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유조 탱크는 정전기 같은 작은 자극에도 인화성 물질이 반응하기에 대폭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번 내부 점검이 끝나면 가스를 탱크 내부로 넣고 산소를 없애버려서 폭발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지요. 즉, 안에 갇힌 사람은 암흑 속에서 천천히 산소 결핍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어느 배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발견된 시체는 입구 부근에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치를 미친 듯이 손톱으로 긁어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던가. 그래도 실제 탱크 안에 가스를 넣는 것은 항구를 떠난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승무원 중 누가 사라졌다며 선내수색이 이루어질 테니 아마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정기점검을 도맡는 조선소는 경비 절약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점검을 맡는 것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유조 탱크에 갇혀서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노라면 이런 생각마저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